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로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IPCC. 이 아는 척하기에 좋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IPCC가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이름도 좀 길어요. 이 IPCC는 민간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서로 리뷰하고 검토하고 예. 땅땅땅 이게 오. 맞다 서로 검증하는 기구입니다. IPCC. 예, 이 IPCC에서 지금까지 국제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고요. 1차 기후변화 보고서, 2차 기후변화 보고서, 올해에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예요. 이거는 오.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원문을 보실 수 있고, 내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썰 좀 풀고 싶을 때 근거로 삼을 때는 이제 IPCC 데이터나 보고서를 하시면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오늘 보여드린 예. 데이터들도 대부분 대부분이 이제 IPCC 보고서에서 온 거고요. IPCC 보고서는 아쉽지만 영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본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예. 검색하시면 이제 기상청에서 번역한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6차 음. 보고서는 올해 나왔기 때문에 6차 보고서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보고서들은 번역본으로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5차 보고서라고 해서 뭐 틀렸냐 이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전 보고서 사실 1차 보고서부터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학습이 되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IPCC 말씀드렸습니다. IPCC랑 비슷한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UNFCCC. C가 3개예요. UNFCCC, UN 기후변화 협약인데 이건 앞에 딱 UN에서 보듯이 무겁죠. 이건 UN에서 만든 겁니다. UN 기구고 위랑 아래랑 약간 달라요. IPCC는 따지면 과학자들끼리의 연구 협력 혹은 연구 검토, 검증 그와 예. 같은 과학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UNFCC는 정부들끼리 그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 UN입니다. 서로 땅땅땅 하고 뭔가 정책 우리가 드라이빙하고 이런 일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가장 차이점이 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팁으로 그냥 토목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기후 변화는 사실 말 자체가 기후 변화잖아요. 기후 변화. 네, 기후가 변했어. 예. 그게 기후 변화예요. 그렇죠. 그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원래 기후는 변하는 애야. 이 자연계의 여러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변한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예. 사람들이 산업화로 인해서 만들어낸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IPCC는 자연이 만든 기후 변화랑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 예. 다 봅니다. 다 신경 써요. 예. 근데 UNFCCC는 지금 정부끼리 어떻게 인간 활동 이 정부에서 산업 활동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끌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바뀐 기후 변화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약간 보는 영역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IPCC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막 이런 예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랑 또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자료들로 나와 있는데 보시는 그림은 이제 온도 변화에 대한 자료고요. 왼쪽에 과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결국 이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해오는지 예측하는 그래프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2007년에 나왔던 보고서 된 거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이제 2007년 그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세 가지 글자가 있죠. FAR, TAR, SAR. 이게 기후 모델의 이름입니다. 모델들의 예, 이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쳐넣으면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온도는 어땠다, 대기의 성분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돼서 나옵니다. 저 모델들은 뭐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차이로 이런 모델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모델도 모델 자체를 개량을 하고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시대가 갈수록 모델이 더 정교해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FAR, SAR, TAR 순으로 모델이 더 발달이 됐고 결과가 조금 달라지죠. FAR은 굉장히 좀 높게 잡았어요. 그쵸, 온도 변화를. 그래서 뭐 0.6도까지 올라가고 요 레인지도 좀 넓죠. 그 다음에 SAR은 되게 좁았는데 갑자기 좀 낮아졌어요. 예. 이거 뭐지 왔다 갔다 해. 기온
기후 모델에 따라서 결과가 왔다 갔다 해. 이런 것들이 매해가 달라지면서 발전하는 기후 모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 IPCC에서 과학자들끼리 서로 동의를 거치고 하는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고 2007년에 나왔던 보고서에는 이제 최근 자료가 TAR입니다. TAR 자료부터는 이제 그 레인지를 사실은 안 넣고 요 중간에 관측값 까맣게 보이는 값 있죠? 이제 그게 같이 들어갑니다. 요 까만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건 팩트. 그럼 TAR 모델이 사실 가장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네요. 그러고 있죠. SAR 좀 안 맞고. 기후 모델이 발달될수록 실제 우리 사실을 더 잘 구현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기후 모델을 써서 예측한 것도 신뢰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사실 저희 인공위성 쪽 궤도도 이제 궤도를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모델링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행성을 몇 개까지 넣느냐, 뭐 다이나믹스 이 방정식을 어떤 걸 넣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델이 점점 정교해져요. 근데 관측된 실제 관측값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 관측값이라고 가정하는 값들을 또 비교해 보면서 이걸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더 많은 요소를 집어넣고 하면서 이 시뮬레이션 궤도 시뮬레이션 모델을 점점 이제 개선을 하는 겁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모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패션 모델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를 예측하려고 만들어 놓은 약간 가상의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모델입니다. 모델. 아시겠죠? 빵 만들 때 빵 모델. 그러면은 대충 빵이 어떤 정도의 맛과 크기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기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질문도 해주셨는데 방금 도표에서 파란색, 그 녹색으로 나왔던 거는 가운데 선이 없네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FAR, SAR 모델에서는 범위와 함께 그 신뢰도가 높은 중간값을 같이 보여줬었는데 마지막 TAR 모델 썼을 때는 중간값은 제공을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범위만 제공을 했었고 이제 그 범위 안에 관측된 데이터가 잘 맞는다. 그래서 모델이 발달하고 있고 그걸로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올라가고 있는 게 또 예측의 결과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모델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인간이 만들어낸 CO2 발생량, 그 양, 그리고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강수량 이런 것들만 또 활용해서 쓰다가 시간이 변할수록 더 많은 것들, 구름량, 지표의 모양 이런 것들을 기후 모델에 넣기 시작하고 보시면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고 더 다채로워지고 있죠. 들어간 요소들이 많아지고 거죠, 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공위성 궤도 같은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소가 더 많이 늘어나서 모델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 그래서 아래 가운데 있는 게 아까 이제 마지막에 보신 TAR 모델이고요. 4차 보고서 나왔을 때는 모델이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AR4라고 나와 있는 게 그 해마다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언리얼 리포트 4차 보고서라는 뜻이고요. 그때 사용한 모델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뭔가 계속 추가가 돼서 진짜 복잡해졌고 복잡해질수록 모델링하는 건 힘들지만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뢰도도 높아지고 3차원 모델도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3차원 모델 쓰고요. 3차원 모델의 그리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더 해상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드라 하면 이렇게 뭐 어떻게 나누느냐 약간 잘게 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하다못해 기온을 측정을 해도 어느 기준으로 우리가 기온을 측정을 할 것이냐. FAR 모델 같은 경우는 격자가 500km예요. 그럼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의 하나로 끝나는 거죠. 거의 그냥 마인크래프트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기후 모델이 그만큼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있다. 좋은 겁니다. 사실 계산하기는 더 힘들어지지만 신뢰성은 더 높아지고 있고 기상청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진짜 기후와 기상 예측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한 올해 나온 6차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2020년이 들어가 있어요. 2020년 들어가 있고요. 요거 얘기하면 얘 좀 트렌디하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최신 자료까지 얘기하고 있다. 사실이거든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제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통 1850년에서 1900년대까지가 산업화 때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때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그리고 현대까지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온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1850년에서 1990년도 그 당시
산업화가 막 일어나기 전 그 당시를 딱 0으로 잡고 그때보다 더 추웠냐 더웠냐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아, 기준이 지금 0이네요. 그래서 딱 산업화 요이 땅 하는 시점. 음, 당연히 지금으로 올수록 더 높아지고 있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에 있었던 경우 1년 딱 됐을 때부터 예. 지금까지의 오는 플럭추에이션보다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는 뭐 어. 당연히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꽤 낮아졌었잖아요, 근데. 낮아질 수 있죠. 그쵸, 낮아질 수 예, 있죠. 예. 이거는 예상되는 범위 안에서 예. 오르락내리락 패턴이 있으니까. 예. 근데 꽤 낮아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올라가는 게 너무 다르다. 그렇죠. 역시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선 넘은 거고 음. 여기에도 역시 그 자연계에서 원래 일어나서 원래 높아졌을 거야 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 만든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오른쪽 그래프에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온도 변화가 그러면 1850년부터 지금까지 달라졌는데 자연계의 요인 때문에 예.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자연스럽게 달라졌던 온도 변화가 이제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아,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안 했으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갈색처럼 보이는 저게 이제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그 발생된 게 더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산업화를 통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했던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지금 온난화는 설명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인간 활동 때문이다. 이런 거는 뭐 정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 그래프의 우측에 있는 이 얇은 부분을 지금 펴놓은 거고요. 예. 네, 펴놓은 걸 봤더니 확실히 인간이 들어가서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한 실제 관측치랑 거의 맞는다. 거의 비슷하죠. 예, 예. 저 검은색 실선으로 보이는 게 실제 데이터에 드러나 있는 관측치고 이제 나머지는 시뮬레이션, 기후 모델과 예. 근데 시뮬레이션은 거의 맞아 떨어져요. 예, 굉장히 잘 관측치가.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이 역시 그 올해 나온 6차 보고서에 나온 거고요. 예. 이제 지나간 기후는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6차 보고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사실 거기에는 많은 게 영향이 들어가겠죠. 정책도 들어가고 예. 우리가 산업을 어떤 분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예. 하나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SSP1부터 이 5까지 5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예. 보시면 그 시나리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2015년 뭐 지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오른쪽으로 210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어떻게 배출시킬 것이냐 그 시나리오가 다른 겁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더 많이 배출하겠죠. 그쵸. 그게 가장 위에 있는 시나리오고 예. 가장 아래에 있는 선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시켜서 다운시키는 거죠. 뭐 전 지구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운시켜서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다가 0을 딱 치는 순간 넷제로가 되는 거죠. 배출하는 게 제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방향이죠. 굉장히 좋은 방향. 예. 우리가 어찌됐건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쵸. 예,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다 죽여야 돼. 예,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넥타이만 메고 가만히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넥타이는 매야 돼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산업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온실가스는 나오게 되고 대신 나온 거를 우리가 다시 포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나간 게 넷으로 봤을 때 제로다라고 하는 게 아까 보였던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류가. 우리나라가 이제 2050 넷제로 이야기하는 게 예. 그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글로벌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은 또 그 분리수거를 많이 말씀하세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분리수거가 사실상 그렇게 효율적인 탄소 중립의 방법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낮은 순위에 랭크돼 있어요. 이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줄이는 게. 근데 정말 큰 게 뭐냐? 아이를 한 명 덜 낳는 거. 인간이 한 명 덜 태어나면은 그만큼 탄소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 안 타기. 그 다음에 자동차 안 타기. 사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더 이상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 혹은 뭐 비행기를 안 탄다? 자동차를 안 탄다? 우리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분리수거 정도인 거예요. 이런 격차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게 더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최대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서 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인간이 갑자기 멸종한다면 기후는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우리가 있을 때 좋아야지. 다 맞는 죽었는데 말이죠. 뭐가 예. 뭐 동물들 행복하면 좋습니까? 인간이 다 죽었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미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간은 바이러스다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는 인간의 위대함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실제로 지구상의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해도 모여서 고민을 해요. 우리 너무 바이러스 같지 않냐? 다른 동물들 생태계도 좀 이렇게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바이러스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 같아도 우리는 이 지구에서 더 많은 생명체들과 오랫동안 살려고 고민하는 바이러스들인 거야. 이런 바이러스 없으니까 이것 조금 우리가 인간의 위대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IPCC 활동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같이 잘 사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사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별로 탄소 발생량을 이제 억제를 했을 때 그럼 기온은 어떻게 달라지나 그 부분입니다. 역시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그게 가장 급진적인 2050년 정도에 넷 제로로 하자. 네, 시나리오죠. 넷 제로라는 진짜 강한 좀 야심찬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 1.5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아무리 해도 예, 아무리 해도 넷 제로는 결국에는 정말 제로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더해? 그런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1.5도 정도는 더 올라가는 게 뭐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1.5도 평균 기온 올라가는 건 기본으로 잡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덜 하면 그거보다 더 올라갈 거고 아무리 잘해도 1.5도는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빙하기가 지금보다 몇 도 더 낮았다? 6.1도. 6.1도랑 1.5도는 4분의 1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 괜찮네, 선방했네. 그게 아니라 1.5도라도 겨우 막아야 정말 다행인 거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정말 위기다. 정말 위기죠. 이게 뭐 잘 막았네가 아니라 예. 이렇게라도 막아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희망이 있는 거지 선방 아닙니다. 예, 그거보다 올라가면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 진 거야. 졌어. 이미 예. 우리는 이미 졌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50까지 넷제로 하자는 게 뭐 우리 정부도 이야기했고 또 다른 선진국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정도 위기감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는 거지,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IPCC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제가 또 사진을 몇 개 더 가져왔습니다. 그 온도 말고 빙하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또 역시나 아까 보셨듯이 시나리오별로 나와 있고, 여기는 선이 위에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래에 있을수록 빙하가 유실되는 거기 때문에 빙하가 사라진다. 예, 빙하가 줄어드는 거. 이건 진짜 북극곰이 설탕 없는 그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북극곰들. 빙하 면적 자체가 계절 따라 달라져요. 예. 9월을 기준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고, 그 첫 번째 가장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저 정도 선이라고 치면 예. 나머지 세 번째 시나리오부터는 이미 이제 사실상 빙하가 없다고 보는 수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게 빙하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냥 북극곰 집 없어지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죠, 이거. 너무 큰일이에요. 예. 너무 큰일. 북극곰 집만 없어지면 내 집이 없어져요. 내 집이 없어져 진짜. 예. 인간이 살 곳이 사라집니다. 제대로 이 순환이 안 돼요, 빙하가 녹으면은. 네, 빙하가 녹으면 일단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해수 성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쵸. 왜냐면 기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광합성도 달라지고 해수 속에 있는 수초들, 산호초들의 활동도 다 달라지고 결국에는 해양의 산성도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쵸. 산성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맨 왼쪽에 이제 현 수준이라고 보면 오른쪽도 역시 그 넷제로를 달성하게 되면 그나마 저 정도로 선방. 근데 못하면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점점 낮아져서 정말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예, 산성화가 돼가는 거고, 이게 아시겠지만 pH 산성도는 로그 스케일이거든요. 그쵸. 저게 1 낮아진 거는 10배 그러니까. 산성도가 높아진 거기 때문에 이게 대양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 해양 생태계가 달라지고 예. 결국에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한 거죠. 제철 따라 뭐 먹는 해산물 이런 건 뭐 당연히 달라지는 거고, 뭐 먹을 거 얘기할 때가 아닌 거죠, 지금. 그쵸. 산호초가 이제 죽고, 산호초가 죽는다는 거는 이 해양 생태계에서 진짜 큰일입니다. 그 물고기
물고기들이 알 낳고 번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처 중에 한 곳이 산호초고 또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산호초가 생육되는 조건이 바뀐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해수면 상승 아까 말씀드렸죠. 빙하가 높게 되면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뭐 넷째로 하게 되면 0.5m 정도, 50cm 정도, 500cm 정도 올라가고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해수면 또는 해수욕장 가면 백사장 있지 않습니까? 백사장. 예. 그 부분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는 조금 더 가파르고 서해는 완만하고 그렇죠. 이게 완만한 지형에서는 0.5m 올라왔다고 해서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해안선이 확 들어옵니다. 서해에서도 밀물 썰물에 따라서 해안선이 확 바뀌잖아요. 완전 달라. 다리가 많이 달라지죠. 드러나고 뭐 사라지니까. 예. 그러면 0.5m가 올라왔다는 것은 지형에 따라서는 사람 사는 지역까지 이게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0.5m 올라오면 이게 진짜 큰 일이거든요. 그거는 일이죠. 사실 없어야 되는데 예. 저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예측을 해서 역시 이제 6차 보고서에 담아놓은 사실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2010년까지는 저랬지만 2300년까지로 보자면 뭐 어마어마하죠. 7m가 넘어가요. 사실 그 다섯 번째 시나리오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0.5m도 사실은 이게 장난이 아니었는데 예. 저 정도 되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저거면은 그냥 뭐 바닷가의 횟집들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는 거죠. 네, 이거 뭐 정말 큰 피해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그 섬 자체가 유실될 수도 있고 사실 저거는 이제 가장 급진적인 5차 그 다섯 번째 시나리오 기준이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는 당연히 저희가 안 되게 안 만들어야겠죠.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 안 되게 만들어야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뭐 저 때가 되면 어차피 나는 없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는 유전자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조심해야 나중에 우리 유전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 제가 아까 0.1.5도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에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 기온 1.5도 올라가는 거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지만 이 평균의 함정인 거죠. 우리나라도 평균 기온 찍으면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더웠잖아요. 예. 기온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이 높아질수록 더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극단적으로 내려갑니다. 이 변화 폭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도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열대야 피해 혹은 열 피해 받게 되는 지역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 예. 또 겨울에는 혹한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1.5도 뭐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런 그림은 그래서 그 우리가 기온이 넷째로를 해도 1.5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영향이냐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그림이 굉장히 그 자주 보여지는 그림인데 어떤 이 그림은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그쵸. 쓰이는 그림입니다. 어떤 자발성 대칭 깨짐. 예, 맞습니다. 맞죠? 네, 워낙 많이 쓰는 그림이라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느 상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때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위치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그렇죠. 여기 위태롭죠. 예, 그렇죠. 근데 잘 올려놓으면 저기 딱 있을 거예요. 불안정한 평형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왼쪽으로 딱 밀면 뭐 한쪽으로 가겠죠. 한쪽으로 가겠죠. 네. 근데 1번으로 가면 저 오목한 이 시스템에 빠지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각자 안정하게 취하게 되는 그 평형 상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여건이 되면 거기에 빠져서 이제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일이 생겨서 저기가 막 흔들리면 뭐 어떻게 넘어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쉽지 않죠.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그 시스템의 안정성과 비가역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런 상태를 이제 한번 생각하고 보면 지구 시스템, 대기 시스템도 결국에는 동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보통 카오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 기후 모델 하면서 많이 발달이 됐는데 그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평형이 저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찾아왔다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흔들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설 수 없는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저기 보이는 이 찜통지옥, 찜통지구에 빠지게 되면 이 시스템이 돌아올 수가 없고 그냥 저 상태가 난 너무 가장 안정하다라는 지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교우 관계나 뭐 연인 관계에서도 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넘으면 끝나는 거야, 완전히. 그치. 근데 선을 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다시 수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걸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끝난다.
된다. 그 어떤 기준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을 넘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 그림이 이제 지금 동쪽으로 변하고 있는 우리 기후 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시스템을 좀 안정화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조금 억제하면 그나마 1.5도 정도 상승된, 거기서 다시 동쪽 평형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 시스템으로 되겠지만, 그렇죠. 이게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선형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냥 2.5도 올라가고 끝난다, 그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그렇죠. 이제 악화일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미리 알아냈고 워닝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요걸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제안을 하는 거고, 이거 들어야 돼요. 네, 사실은 정말 오늘 중요한 이야기고 지금 이성적으로 팩트 기반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감정에 호소하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할 때는 그 과학적 팩트에 기반해서 맞아요. 그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온실가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뿜어 나오고 있고, 결국 어디서 나오냐, 이런 문제들을 잡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큰 놈부터 잡는 거죠. 그쵸. 제일 일단 큰 문제를 해결해야 확 차이가 나죠. 온실가스 배출할 때 어디가 가장 문제냐? 에너지입니다. 수송, 운송, 예. 이송, 뭐 에너지 물질,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서 휘발유를 써도 그 에너지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운송을 위한 에너지.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기를 발전하거나 할 때는 뭐 발전을 위한 에너지 사용. 결국에는 에너지 사용에서 오는 온실가스 배출이 과반수로 훨씬 넘어서 73.2%입니다. 다 에너지 싸움이에요, 정말. 네, 정말 에너지가 예. 굉장히 그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는 근본적인 거를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연구를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사실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복잡하게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런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일단 기후변화 정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최근에 기후 변화의 기후 위기를 극복할 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좀 어떤 굉장히 희망적인 동물이 하나 등장했어요.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 그 고래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고래를 정말 아껴야 되고 고래를 멸종하지 않도록 좀 지켜내야 되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보유해요. 근데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많은 이산화탄소를 보유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고래가 정말 많은 이산화탄소를 몸에 비축을 하고, 만약에 이 고래가 자연사를 하잖아요. 그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진 상태로 심해로 가라앉아서 꽤 수백 년 동안 이제 그 안에서 좀 보존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온실가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집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이 생태계가 계속 이렇게 투선하다 보면 다시 나오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고래 배설물에 이제 철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는데, 이게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결국은 우리로 따지면 식물이잖아요. 식물. 그렇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든요. 뭐 과학자들이 예전에 그 이 철 성분을 뭐 미세하게 뿌린 적이 있어요, 그냥 바다에. 근데 이게 인간이 직접 인위적으로 뿌리는 이런 철 성분은 문제가 많아요.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고래의 배설물은 이 정말 자연스럽게 철 성분을 여기저기다 잘 퍼뜨리는 굉장히 훌륭한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 그들이 결국은 다 뭐 동물성 플랑크톤 뭐 그런 다른 동물들 결국 이산화탄소 다 포집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래를 늘릴수록 굉장히 유리하다. 이 포경을 좀, 지금은 고래는 금지가 됐죠. 그렇죠. 네, 얼마 안 됐어요, 금지가 된 지가. 근데 어쨌거나 고래를 좀 많이 지켜야 되고, 고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정말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런 좀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우리 김인태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일단 기후 변화, 이 기후 위기의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거의 핵심은 에너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한한 에너지, 무공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다 해결돼요. 결국 에너지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어서 이거에 관련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복잡계 쪽의 이야기들, 요렇게 이제 1, 2, 3부로 준비가 되었는데, 오늘은 사실 파트 1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파트 1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아마 이 남은 이야기는 우리 김희태 교수님 또 모시고, 사실 에너지가 정말 재밌어요. 에너지가 핵심이에요. 또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